태극기 라이브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지금 스튜디오가 투머치하게 더워요. 이 정말 한파 속에서 우리 김도영 팀장님이 땀을 이렇게 뻘뻘 흘리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이제 IFC 그리고 파크원 요 쪽을 이제 관리하시는 혹시 연관된 분, 나의 뭐 친구가 혹은 가족이 관련된 쪽에 있으시다 하면 좀 제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난방 좀 살살 들어달라고. 제가 얼굴이 사실 네. 하얀 편인데 지금 거의 핑크색. 핑크색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덥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잘 버텨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에는 증시 셔터맨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 다 약간 각이섬 분들이시잖아요. 각대가. 예.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전 좀 부드럽습니다. 네. 자, 부드러운 각 있는 남자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오늘 내용이 진짜 풍성하네요. 좀 많죠 오늘. 예, 뭐 섹터별로 너무 움직임이 네. 좋아가지고요. 많이 좀 갖고 와봤는데 네. 시간 내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시장 전반적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뭐 미국 증시의 뭐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전일 테슬라 급락 충격 때문에 사실은 하락 출발을 코스피는 했습니다. 지금 2,200포인트를 오전에 잠시 하향했던 코스피가 그 9시 15분경에 기관의 선물 매수의 전환과 그리고 외국인 코스피 매수 확대로 낙폭을 축소하다가 9시 25분경부터 코스피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도체 섹터 강세가 아침부터 뚜렷했는데요. 업종별로는 오전에 전기전자나 의료종밀 제조업 등이 강세인 가운데 비금속 광물과 음식료품, 화학, 기계 등이 약세였습니다. 지수가 상승폭을 확대하자 기관은 선물 매도 전환하면서 경계 심리를 보였지만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세가 규모가 확대되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코스피가 2240포인트대 안착을 했습니다. 오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를 한 20포인트 정도 올리는 그런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고요. 이 시간에 홍콩 테크 지수도 오전에 3%대 급등하면서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주장도 긍정적이었고 또한 지하철 이용자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18개 18대 중국의 도시 지하철 승객 수인데 중국의 대도시 지하철 승객 수가 확실하게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연말 낙폭 축소가 되면서 지금도 이제 회복수에 있습니다. 1월까지 복원 추세가 완만하게 유지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시장에 미쳤고요. 또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에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르면 이번 달에 말하면 다음 달에 mRNA 백신 관련된 부분들을 본토에서 처음으로 중국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더들리 총재가 뭐 경기 침체가 임박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도 조금 진정되는 것도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요소했고요.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고 금융 서비스도 매수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금융투자만 배당 차익 거래 영향으로 매도했을 뿐 대부분의 기관 주체는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전자 매수 우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금일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합계 약 1,600억 규모로 순매수하면서 증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280원 터치 이후에 위안화 강세나 외국인 증시 자금 유입에 따라서 1,270원 초반대로 상승폭을 반납했고요. 업종별로는 반도체 대표주들 급등세가 보였고 뒤이어서 건설업도 3% 강세 그리고 특히 이제 중소형 우선주들이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변곡점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배당락부터 연이은 부진에 이어온 증권업도 2%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음식료 업종은 CJ제일제당과 농심 중심으로 부진을 보였고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의 화장품주 약세라든지 대환유화, 롯데케미칼 등의 순수 NCC 업체 등의 급락으로 화학 쪽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 기계, 운송 장비도 약세였고 코스닥은 업종별로 반도체, IT 하드웨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오락문화, 방송통신 서비스 이쪽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강했던 섹터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김도영 팀장님? 오늘 그래도 반도체가 제일 강하게 오르지 않았나. 그쵸. 대장주 중심으로 뭐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뭐 하루지만 네.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가 좋았는데요. 네. 그보다 앞서서 지금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쪽이 뭐냐면 금융투자의 배당 연계 매수 차익거래 청산
관련된 수급을 좀 제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이 NH투자증권에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지금 최근에 금융투자가 매년 말 배당락 전일까지 현물 매수, 선물 매도, 배당락일부터 해당 포지션을 청산하는 배당 연계 매수 차익거래를 반복하고 있는데 과거 최근에 5개년 정도 평균적으로 12월에 3조 8천억 정도의 현물을 순매수하는 평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월 달에는 배당락일부터 2조 9천억 정도의 현물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지난해 말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약 3조 2천억 정도의 현물을 순매수하면서 과거 5개년 평균보다 상당히 줄어든 규모입니다. 왜냐하면 이 실적 부진에 따라서 과거 대비 연말 배당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차익 금리 역시 과거보다 높아진 영향 때문에 일부 대형사 중심으로만 배당 매수 차익 거래를 수행하고 또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연말에 유동성 경색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물량들이 들어온 게 좀 줄어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금융투자가 배당락부터 포지션을 청산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1조 8천억 규모의 현물을 순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전일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과거보다 좀 빠르게 배당 매수 차익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최근에 시장 베이스가 이런 베이시스 대비 저평가를 유지하고 있고 또 포지션을 청산하기 상당히 좋은 여건이게다가 조달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포지션을 일찍 청산하는 게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지난해에 3조 2천억 정도가 유입이 들어왔고 전일까지 1조 8천억 정도를 팔았으니까 전일자 기준 오늘 말고요. 전일자 기준 남은 현물 포지션이 금융투자가 1조 4천억 정도 추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물량이 다 소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ETF 시간에도 이 물량 부담에 대한 시장의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너무 많이 올라줘서 이게 또 얼마나 되돌림이 나타나게 될지가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오늘 반도체는 엄청 강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일 정부의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발표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전일 나왔을 때는 그렇게 반응이? 뭐 뜨뜻미지근했죠. 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장비주나 이쪽은 상당히 좀 호재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다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일은 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사실 설비 투자 규모의 생산량 조절에 대한 이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서 밸류에이션 부분도 최근에 뭐 PBR 기준 0.9배가 깨졌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저점에 대한 바닥론 이야기가 실적과 연관 없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주가의 트리거를 잡은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첫 번째는 시티증권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급 관련된 이 공급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고 리포팅을 한 거고요. 이 업종 최대 악재로 꼽아온 반도체 치킨 게임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시티증권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손익분기점 수준보다 더 많이 떨어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삼성전자가 공급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특히 디램 가격이 올해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업황이 회복될 거고 낸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올해 안에는 돌아서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오늘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에 나올 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티증권의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 삼성전자의 어떤 수정이 어떤 전략의 수정이 될 수 있지 않냐 이게 이제 오늘 모멘텀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좀 마이너하게 하이닉스가 애플의 XR 헤드셋 공급망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하이닉스도 이제 개별적인 호재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좀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하나증권에서 1월 월보에 나오는 자료가 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중국 재고와 소비 잠재력을 보면 테크 수입과 그다음에 스마트폰 수요 저점 확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코멘트인데요. 우선 표를 하나 먼저 띄워주시면 중국의 제조업 재고 가동률 변동인데 이게 보면 중국의 2022년 산업별 재고 조정 강도에서 통신과 전기전자가 1위를 나타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제 재고 조정을 한 거죠. 재고를 플로우상 그리고 스탁 주식 관련된 변동 모두로 봐도 가장 강한 재고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4분기 기준 팬데믹 이후에 최저점까지 빠졌다는 겁니다. 중국의 팬데믹 3년간 품목별 소매 판매를 2015년과 19년 사이에 추세가 이어졌을 경우를 비교했을 때 괴리율이 가장 큰 품목이 통신기기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소매 판매가 2023년 올해 V자 반등을 하면서 업사이드가 만약에 크다고 여겨진다면 소비력이 가장 큰 스마트폰 등 제품 관련 재고 확충이라든지 수입 그러니까 반도체나 반도체 부품이 올해 1분기부터 가장 빠르게 재개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빠른 재고 조정과 선제적인 회복
분야가 주목된다는 점에서 통신과 전기전자 쪽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빨갛게 네모친 부분들이 결국은 자산 비율 대비 재고 부분인데 재고 증가율도 많이 빠져 있죠. 이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빠르게 재개될 수 있다. 재고 확충이 재개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고 조정과 역대급 수익 급감을 경험한 중국 테크 분야의 수입이라든지 수요 회복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중국의 품목별 소매 판매 팬데믹 직전 추세 대비 괴력인데 역시나 통신기기라든지 그다음에 가구, 식품, 생활용품 이쪽, 의약품 이쪽이 상당히 많이 이제 빠져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전기전자, 이 통신 부분들이 아마 중국 쪽에서 많이 올라올 거다라고 이제 월보에서 이번에 이제 코멘트를 한 겁니다. 근데 중국의 가계 저축도 상당한 수준인데요. 그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이 중국 쪽의 그 가계 부분에 최근에 이 저축률을 본다면 위쪽에 빨갛게 보이시는 표를 보십시오. 쫙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중국의 가계 저축도가 상당히 이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좀 이게 급격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결국은 수요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에서 폭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물론 이제 서비스 부분에 여행 쪽에 많이 몰리고는 있지만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소매 판매 쪽에 상당히 많이 빠른 재고 조정이 먼저 이루어졌던 섹터 쪽에서 빠르게 올라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뭐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IT 오늘 같은 경우에 IT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쪽도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이제 중국의 재정 여력 부족 때문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 지원을 잠정 연기할 수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해외 발에서 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게 그 뉴스인데요. 중국 정부가 뭐 재정 여력 부족 때문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 지원을 잠정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뭐 해외 쪽에 언론도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이제 또 반도체를 좀 불지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물론 이제 이 중국 정부가 대규모 반도체 투자 지원을 연기한다는 부분들은 이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효율화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헤드라인만 보면 중국 정부가 좀 여력이 없어서 뭐 반도체 투자 지원을 잠정 연기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 섹터가 상당히 불붙고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을 좀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여기서 아까 그 중국의 그 저축 규모가 상당히 올라가는 걸 제가 네. 되게 놀랐는데 미국하고 좀 제가 알기로는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국은 저축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제가 어디 차트에서 본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소비 여력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중국은 이렇게 부장님 말씀처럼 저축률이 세이빙이 올라가면 분명히 이제 코로나가 다시 리오프닝이 됐을 때 소비를 우리도 그랬잖아요. 좀 억눌린 보복 소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할 여지가 있고 그런 것들이 통신기기 이 재고 숫자에도 나오듯이 거기에서 먼저 시그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연결해서 그러면 스마트폰 관련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겠네요. 네, 뭐 니케이 아시아가 애플이 지난 4분기부터 사실상 뭐 거의 모든 제품군에 대해서 약간 축소하는 분위기를 나타냈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에어팟이라든지 애플 워치, 맥북 등에 대한 필요 부품 생산량도 줄이도록 일부 업체에 통보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애플 관련된 부품주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뭐 중국에서 여러 가지 뭐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라든지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다만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블룸버그 통신을 좀 이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폭스콘 정저우 공장 가동률이 90%까지 회복하면서 약 20만 명의 직원들과 함께 정상 운영 중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상 인력 수준을 이미 회복했다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LG에너텍이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어제 모습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IT 쪽의 우려가 약간 상쇄되면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래서 LG에너텍은 어제 좀 좋았고 오늘은 약간 보합세였지만 대덕전자가 오늘 굉장히 괜찮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LG에너텍이 또 이제 광학솔루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뭐 폴리드줌이라든지 뭐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AR3D 타임 오브 플라이트 TOF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픽셀, 뭐 캠 픽셀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LG에너텍의 카메라 모듈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더구전자가 이제 오늘 리포팅도 나오면서 수혜 전망 때문에 강세를 보였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이제 장비가 이제 신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모듈 고도화에 따른 신규 장비 수요가 역시 지속되면서 하이비전 시스템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이 사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지금 메리츠증권에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리포팅을 하면서 LG에너텍 광학솔루션 분야의 캐펙스 투자와 하이비전
시스템의 매출액 추이를 보니까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에너텍이 좀 실적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과감하게 이제 캐펙스 투자가 강하게 나오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적 매출액이 거기에 따라서 캐펙스 투자에 따라서 연동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어떤 전방적인 수요에 있어서 구조적인 성장이 한 1, 2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다른 섹터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 보니까 오늘 진단키트 관련해서 시젠을 꽤 수급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뭐 역시 중국의 감염률이 뭐 70% 달할 수 있다. 뭐 베이징은 뭐 거의 100% 지금 감염됐다. 이런 뉴스까지 나올 정도인데 뭐 그것도 그거지만 이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서 발생한 해외 유입 코로나 확진자 중에 중국발 입국자가 31% 차지한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중국발 입국자에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험하면서 여기에 달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PCR 검사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코로나가 다소 좀 치사율이 낮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검사하는 게 좀 약간 뜸하지 않느냐 부분 때문에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제 PCR 검사 의무화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조금 올라오는 부분이죠. 그 때문에 제일파마홀딩스나 ST 바이오센서라든지 시젠, 뭐 랩지노믹스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또 그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원래 1월이 되면 CES도 있지만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맞습니다. JP모건에서 하는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거기서 또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또 거기 또 가 있고 한데 그렇죠. 거기에서 좀 뭐 이런저런 발표들을 하고 했던 기대감이 또 오늘 이제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에서도 좀 같이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뭐 바이오 기업들이 너무 오래 쉬었잖아요. 너무 오래 근데 쉬었어요, 올해는 좀 뭔가 달라질 것이다. 그 각 센터별로 리서치 센터에서 탑픽 업종으로 꼽는데 거기에 바이오주가 몇몇 증권사에서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많이 쉬었던 만큼 또 올 한 해는 어떠한 흐름을 보이게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건설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뭔가 정책적으로 좀 완화하는 움직임들이 좀 도움이 되고는 있나요? 네, 뭐 국토교통부가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표 한 장으로 딱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를 띄워주시면 분양 규제 무엇이 어떻게 풀리나 관련된 표를 잘 한 것을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이 현행과 이제 개편하는 관련된 이렇게 비교표입니다. 뭐 수도권 관련된 뭐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그런 중도금 대출, 특히 이제 중도금 대출 부분이 조금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정말 대출이 늘 수 있을까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주택 청약 담청자 관련된 부분도 기존 주택 보유 가능하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 건설주들이 이제 상당히 괜찮았죠. 그리고 일부 이제 지금 시멘트 가격 뭐 인상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뭐 시멘트 고려 시멘트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레미콘 그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된 테마주도 오늘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 이제 이렇게 국토부 관련된 여러 가지 발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국내 주택 부분은 금리 인하 때까지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이 상당히 아직은 많습니다. 주가가 오늘 건설주가 좋긴 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아직 있는데요.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증권에서 이제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2009년과 2013년에서 16년 그리고 19년 사이를 보면 금리가 인하되지 않으면 미분양이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부터 미분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기 또는 뭐 금리가 아주 높은 금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이 계산안 때문에 이 대출이 많이 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미분양이 갑자기 뭐 이렇게 빠지거나 그러기는 아직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을 하고 싶어도 좀 주저하게 되거나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만이 미분양이 감소한다는 역사적인 어떤 표가 있기 때문에 당장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미분양이 감소가 되고 난 다음에 착공이 증가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가 먼저 선제적으로 돼야 되고 금리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만이 미분양이 감소하고 또 미분양이 감소된 이후에만이 이제 착공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국내 주택분이 좀 좋아진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PF 유동화 증권 관련된 부분입니다. 11조 원 정도가 만기가 눈앞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1월 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올라오는 것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부동산 위기가 PF 유동화 증권 만기 도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행사발 리스크도 여전히 아직 남아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불씨가 남아있는 겁니다. 리스크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한금융투자에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신속한 진행 관련된 부분들은 센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 주택시장 흐름의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 원리금 상환 부담이 서울 경기 지역만 보더라도 과거 주택 실거래량이 많았던 당시에 비해서 약 40에서 100% 정도 부담감이 상당히 상환 부담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 하락 전방이 아직도 우세하기 때문에 지금 설문조사에서 한 78% 정도가 주택 가격이 더 빠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주택 수요자들이 향후 가계 수입 전망도 하락세이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임차 가구 가계 수입 전망 CIS가 97이니까 아직도 수입 전망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실수입 관련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설사 실적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는 2월 정도까지는 봐야 되고 2월 이후에 주택 지표 개선이라든지 규제 완화에 힘입어서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아마 2월 말 정도나 2월 정도 돼야지만이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이런 거 좀 봤을 때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둔촌주공이 지금 이제 청약에 들어가면서 계약이 들어가는데 둔촌주공이 어떻게 정말 계약이 나오느냐. 어느 정도까지 계약이 나오느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매입하면서 뭐 장기 이제 공공임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간다고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둔촌주공이 어떻게 이제 계약이 나오고 실제 이제 아파트가 팔리느냐 이게 좀 핵심이 아닐까 바로미터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뭐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그렇고 많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뭐 부동산 그 관련된 부분들이 별로 좋지 못한 상황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도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다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기업인 컬리어스가 전에 한국 데이터 센터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게 데이터 센터 개발과 운영 부분이 이 부동산 업계 독립된 자산과 섹터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사가 독점하던 데이터 센터 시장에 자산 운용사 그다음에 사모펀드, 그다음에 디벨로퍼, 건설사, 운용사 등의 신규 투자들이 증가하면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리포팅을 한 겁니다.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최근에 어떤 사이트들을 보면 오금동 데이터 센터라든지 IBK 하남 데이터 센터, 죽전 IDC 사이트, 그다음에 KT 가산 데이터 센터 등등 보시면은 투자 규모가 상당히 큰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뭐 자산 운용사들, 증권사 뭐 은행들 이런 등등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사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 크라우드 사업자의 한국 진출이 확장되면서 데이터 센터 시장도 상당히 계속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약 5조 원 정도 시장이었는데 27년도까지는 8조 원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늘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 환경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쪽은 상당히 늘어난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솔루션이나 모아 데이터, 줌 인터넷, 오픈 베이스, 컴텍 시스템 등의 여러 가지 관련주가 올랐고요. 국내 비상발전기 데이터 센터 분야 1위 기업인 GNC 에너지도 주가가 여기 관련해서 동반 상승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은행? 네, 볼까요? 은행 쪽입니다. 그 한국투자증권이 오늘 이제 리포팅을 냈는데 사실은 은행 업종은 실적이 괜찮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관련된 수혜주로 거론이 됐지만 정부가 다소 약간 규제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좀 억눌렸던 섹터인데 최근에 다소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팅을 보면 지난해 4분기 NIM이 예상보다 굉장히 견조했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냥 표를 보시면 쉽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예금은행 잔액 기준인데요.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를 통해서 보면 예금은행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가 계속 올라오죠.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가 상당히 높아지니까 결국은 수익성이 좋아지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은행의 NIM 전망인데요. 대충 보면은 지금 2021년, 22년, 23년 보면 이 막대 그래프가 이제 각 그 은행마다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우상향 그림이 계속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NIM 전망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계속 가고 있고 특히 이제 보면은 BNK라든지 DGB 그다음에 JB 같은 지방은행들의 이 NIM 전망이 상당히 더 좋습니다. 대형사보다는. 근데 이제 주가 부분은 오늘 보면 예를 들어 뭐 하나금융이라든지 신한주주 쪽이 좀 더 많이 올랐고 지방은행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상승폭은 아직까지는 대형사들이 좀 더 오늘은 좀 좋았다 볼 수 있는데 근데 NIM 전망을 보면 그 폭이 상당히 그 지방은행들이 좀 더 견조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분기 은행업 합상 순이익은 3조 8천억 규모로 이제 시장 컨센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쌓았다든지 그다음에 희망퇴직 비용 확대 최근에 이제 은행 쪽이나 금융권에 희망퇴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뭐 결과기 때문에 사실 일회성 비용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NIM 기준이라든지 핵심 지표에 연동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리포트를 오늘 쓰면서 은행업종 금융업종도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님. 아니 그 NIM이 증가한다고 저도 은행 항상 그게 실적으로 연동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늘 저도 보면서 말씀드릴 때마다 반대로 제가 그만큼 대출 금리는 높고 그쵸. 예금 금리 낮다는 얘기니까 사실 그럴 때마다 좀 그 온도 차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그러면 대출도 받고 예금도 하고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를 없애는 게 좋은 거예요? 없앨 수 있으면 대출 빨리 없애. 그렇죠. 네. 부채를 먼저 없애는 게 뭐 나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추세가 대출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부동산 관련된 주택 관련된 대출이 좀 일어나야지 좀 더 효과적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금리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연 이렇게 정부안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금리를 부담하면서까지 대출을 과감하게 일으킬 것인가는 조금 아직은 퀘스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가 약간 배당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은행권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네. 뉘앙스로 코멘트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배당을 좀 줄이라는 그렇죠. 식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은행 업종들 좀 억눌려 있었던 거고요. 또 시장에서 이런 말이 있죠. 은행주는 저축하는 곳이지 투자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듯이 상당히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섹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했다가 그래도 꽤 많이 올라오는 모습도 보인다는 점도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섹터는 뭐죠? 네, 뭐 진단 키트인데요. 이건 뭐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PCR 검사가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PCR 검사 관련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좋았다는 거고요. 뭐 그렇게 간단하게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진단 키트 최근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집에서 해봤고요. 아 그래요? 최근에 이제 연말에 저희 둘째 아이가 독감, 그쵸. A형 독감이 걸려가지고 그게 예전에 신종플루였어요. 아. 그래서 연말에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집에서 혹시 모르니까 이제 집에서 늘 이제 제가 진단 키트도 이제 비축해 놨기 네. 때문에 찾아가지고 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진단 키트에서는 이제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열감비인가 했는데 이제 A형 병원에 독감. 가니까 이제 A형 독감으로 이제 또 진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A형 독감이 이제 신종플루가 다시 한번 최근에 기승을 부리는데 아무튼 뭐 진단 키트가 쓸 수밖에 없죠. 열이 오르고 애가 아프다 그러니까 일단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 4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힘들게 가는데 A형 독감도 이렇게 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거죠? 지금 코로나는 아니요. 있어요? 똑같이 하더라고요. 아, 내과를 그래요? 가니까 똑같이 이제 이렇게 면봉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코를 통해서 해서 채취해서 네. 이 키트에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게 A형 독감 관련한 A형 독감도 키트였어요? 키트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 쪽 키트하고 A형 독감 키트를 두 개를 보여주시면서 네. 코로나는 이제 줄이 안 나오고 이렇게 A형 독감은 두 줄이 나왔다고 신기하네요. 보여주시면서 내과에서 이렇게 A형 독감이다 보여주시니까 그쪽도 이제 그런 키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키트가 타미플루를 있어가지고. 이렇게 처방을 당연히 하고 네. 오일을 이제 계속 먹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독감 환자가 많이 일어나면 또 타미플루 쪽도 뭐 좀 늘어나겠네. 수급이 또 늘어날 수 있다. 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이슈가 또 새롭게 있었나 봐요. 네, 뭐 LG전자가 사실은 뭐 마그나와 자율주행 관련된 협력을 확대한다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이것도 보면 약간의 뭐 테마성 뉴스에 따른 뭐 움직임인데요. 사실 자율주행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다 관련된 기업들이 좀 지연되는 분위기예요. 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플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테슬라도 약간 자율주행이 좀 늦어지는 분위기고 특히 애플 같은 경우도 약간 자율주행차를 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애플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
페달이 있고 네. 또 이제 운전 이게 속도 다 돼 있는 특히 페달이 있는 쪽이잖아요. 엑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차를 낼 거다 이야기하니까 그럼 자율주행이 좀 후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든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오진 않을 것 같다. 좀 더 늦어질 것 같다. 이슈가 좀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 LG전자가 뭐 마그나와 자율주행 관련된 협력을 확대한다는 뉴스를 내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약간 테마성 움직임에 자율주행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마리화나 관련주요? 네. 그 미국에서는 지금 대마 마리아나 관련 합법화 이슈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돕니다. 그리고 일부 오늘 뉴스를 보면 또 미국에서는 또 낙태 관련 뭐 약을 뭐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주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약간 생소한 그 뭐 마리아나 그다음에 뭐 낙태 관련 약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조금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뭐 모든 게 다 이제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주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이 관련된 정부가 이 그러니까 대마 성분 관련된 의약품의 제조 수입 허가 등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8월에 경북의 안동에서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합법적인 대마 재매가 이미 이제 국내에서 허용된 바가 있는 걸로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약간 식약처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허용했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약 관련해서도 관련된 의료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료 관련해서는 대마 쪽을 약간 허용하는 것은 일부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수출과 관련된 시장에서 약간 국내 기업들도 공식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이면서 관련주로서는 화일약품이나 뭐 노터스, 메디콕스 이런 종목들이 마리화나 관련주로 언급되면서 오늘은 좀 움직임이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메타버스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정부의 언급 때문에 약간 테마성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이게 뭐냐면 메타버스가 뭐 이렇게 지금 뭐 우리가 확산되는 게 아니라 약간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계획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특히나 이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좀 빠르게 대응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문회의에서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 분야 내에서 이 규제부터 점검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산업, 신기술 분야를 주목했던 대상으로 인해서 관련법과 관련된 플랫폼 운영 관련된 규정을 굉장히 좀 제도적, 법적 정부에 빨리 나서라라고 좀 촉구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다소 조금은 이 대통령의 의지가 좀 강하게 이제 오늘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테마성으로 움직였고요. 다만 지금 이제 우리 CES도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만 CCS 인사이트라는 그 리서치가 있는데 이쪽에 따르면은 XR 기기 출하량이 작년에 960만 대로 약간 줄었습니다. 2021년도에 1,100만 대가 팔렸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960만 대로 약간 줄어들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XR 기기 출하량이 1,140만 대로 다시 올라올 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XR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성장할 거다는 이야기고요. 2026년도까지 6,680만 대까지 성장한다. 이게 뭐 그렇게 되면 거의 2년 사이에 3배 이상 최소한 3배 이상 출하량이 느는 거고요. 26년도까지 가면 이게 뭐 1,100만 대에서 6,600만 대니까 거의 6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출하가 빨리 될 걸로 보는데, 근데 이건 저도 좀 약간 긍정적으로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게 과거에 이제 PC가 이렇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상대적으로 성장이 좀 둔화될 때 스마트폰이 그 시장을 대체했고 스마트폰이 또 포화 상태니까 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IT 기기로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이 결국은 1,100만 대 정도의 어떤 시장을 갖고 간다는 하드웨어 시장이라면 XR 기기, AR, VR 쪽은 하드웨어 시장 입장에서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포화 상태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고요. 또 1,100만 대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 글로벌리 지금 폴더블 폰이 팔리는 시장이에요. 그 정도 시장의 물량이니까 XR 기기 물량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물량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이제 컨텐츠가 어떻게 받쳐줄 수 있느냐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좀 제조사들이 의지를 가지고 뛰어든다. 그리고 어차피 애플이 올해 XR 기기 관련된 부분에서 뛰어들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근데 애플은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가 기존에 한 100만 대, 110만 대 정도 추정을 했지만 하반기로 약간 지지연되면서 한 70만 대 수준이 약간 떨어집니다. 근데 연간 70만 대면 애플 입장에서는 많은 건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작되는 시점이고 내년 2024년도에는 본격적인 어떤 물량 출하가 굉장히 증대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도 이제 우리나라 메타버스 ETF가 한 4개, 그렇죠. 또 미국 메타버스 한 4개
정도가 있어서 물론 이제 수익률은 좀 안 좋죠. 근데 부장님 말씀처럼 이 메타버스가 이제 플랫폼 쪽이나 하드웨어 쪽이나 이제 컨텐츠 쪽, 소프트웨어 쪽이 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좀 된다면은 뭐 국내 메타버스 ETF도 좀 회복할 수 있는 네.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른 네. 섹터. 유가가 사실 어제 좀 많이 큰 폭으로 하락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네. 이것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WTI가 전일 4.15% 하락하면서 뭐 76.93달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70달러를 한번 깬 적이 있죠. 네. 최근에. 그래서 또 더 많이 빠질까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반등을 준 지표입니다. 어제 뭐 4%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이 뭐 최근에 PMI라든지 체감 경기가 약간 빠지면서 단순하게 지금 중국에 관련된 확진자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다 보니까 아마 당분간 지표가 1분기엔 좀 안 좋을 거야. 그러면 수요가 조금 더디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유가가 조금 조정을 다시 나올 거다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음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의 중간 유분 재고 추이인데 이게 보면 과거 5년 최소값보다 훨씬 많이 재고가 빠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미국의 그 전략 비축률도 엄청나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그 전략 비축률도 한 60달러 정도 수준까지 뭐 빠진다는 7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그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 비축률을 채우겠다고 이미 말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략 비축률 수요가 들어오면 유가가 하방 경직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급락할 거다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급락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 좀 다시 리바운딩 구간을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국내 석유 제품별 정제 마진 추이입니다. 이 보면 등경유 관련된 정제 마진은 상당히 견조합니다. 근데 국내 정유사들이 대부분 다 50% 정도 수준이 등경유 쪽입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그러면 등경유 쪽에 이렇게 정제 마진 스프레드 관련 마진이 어느 정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국내 정유사들이 약간의 기대감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실적이 나올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부러지는 실적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막 S-오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4분기 실적이 약간 컨센보다 하회하더라도 그렇게 부러질 만한 주식은 아닐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정유주 관련해서도 약간 유가에 대한 추이를 보시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팔로우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 밤사이에 참 충격과 공포의 하락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LG엔솔 상승 전환했더라고요. 저희가 9시에 장이 열리고 네. 저희가 이 ETF를 이제 고객분들에게 이제 설명해드리고 이런 업을 하다 보니까 네. 좀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게 이제 그 관련한 코멘트들을 좀 준비하자라고 네. 해서 저희 팀에서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깐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확 올렸어요. 그리고 그럼 조금만 기다려볼까 했더니 거의 보합 수준에서 네. 마감이 돼가지고 2차전지 산업 ETF도 좀 정말 정신없는 하루지 않았나 네. 이렇게 하는데요. 또 관련 소식도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테슬라가 발표한 4분기 차량 생산이 43만 9,701대, 인도 대수는 40만 5,278대. 그러니까 분기 기준 최다를 기록하긴 했지만 인도 대수가 시장 예상치 43만 1,117대를 크게 하회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어쨌든 테슬라의 분기별 이 그 인도 대수를 보면 이거는 뭐 최대 분기 기준 최다 기록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요 둔화가 느껴지는 게 이 만든 대수하고요. 만든 대수, 차량 생산 대수하고 인도 대수의 갭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다음 표로 한번 보여주시면 테슬라의 프로덕션 관련된 부분에서 딜리버리를 이제 초과한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결국 보면 빨간색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딜리버리가 좀 안 되면서 이제 남은 생산이 이제 모자랐던 건데 아, 생산입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이 녹색 부분인가요? 이 보시면은 5월. 예, 확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제 생산이 좀 남는다는 거예요. 인도 대수보다 생산 대수가 훨씬 많아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꾸 수요 둔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되면서 심각한 수요 문제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는 12월에도 중국의 전기차 관련된 시장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BYD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 보험 등록 건수가 BYD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는 보험 등록 건수가 굉장히 많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예, 주 단위로도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약간 BYD는 굉장히 잘 팔고 있는데 그것도 가격도 인상을 했는데 불구하고 근데 테슬라는 가격을 낮추었는데 보험 등록 건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중국 시장에서 뭔가 좀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수요 우려가 이야기되는 거죠. 근데 주가가 빠지던 주가가 왜 별로 안 빠졌을까요? 오히려 이제 어떤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장중 하락세를 보이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일진 머티리얼즈, 우리산업, 에코프로비엠 등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가 나오다가 플러스로 다 반전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좀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리딩 업체인 그 테슬라의 중국 내 보험 등록 건수가 감소하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마 테슬라 관련된 보조금 수혜 재개라든지 자율주행 플랫폼 차별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은 유지가 될 거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자 보시면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발췌입니다. 유럽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회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중국 내에서 만든 테슬라 차량이 40%가 수출을 합니다.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네. 중국 현지 내수에서 이제 판매되는 거 말고 그 외에 40%가 다 수출해요. 유럽 쪽으로 나간다 볼 수 있죠. 근데 보시면은 유럽 전기차 판매 증가율 회복이 확실해 보입니다. 하반기에. 그리고 유럽 테슬라 판매량이 2022년 연말에 4분기에 들면서 급증세가 보이는 게 이게 눈에 보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쪽에 지금 보시는 표에 오른쪽 보시면은 유럽 쪽에 4분기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약간 중국에서 못 파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물량들이 유럽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받침이 되면서 괜찮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모델 Y인가? 그 모델이 지금 재고가 없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뜨면서 조금 이제 미국 내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테슬라 물량이 잘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그러면서 그때 나온 뉴스가 뭐냐면 테슬라가 배터리가 모자라니까 지금 한국의 셀 3사에게 배터리를 좀 공급해달라고 구애를 했다는 뉴스가 현지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일부 모델은 미국 시장에서 수요가 괜찮다는 거고 네. 그래서 기존에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을 받는 과정에서 한국의 셀에도 셀을 좀 공급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중국 쪽은 조금 별로 좋지 못한 센티가 있지만 유럽 쪽, 북미 쪽은 괜찮은 분위기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테슬라가 급락을 했지만 오늘 장중에 좀 밀렸다가 오히려 좀 반등을 주면서 약간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약간 좀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아주 생각만큼 그렇게 우려가 과도하게 갈 필요는 굳이 없다. 그래서 조금 추이를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을까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그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2차 전지 관련한 이야기 심층 인터뷰 통해서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는 드론 부대 뭐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네, 뭐 지금부터 몇 가지는 뭐 아주 짧게만 말씀 네. 언급드릴 거고요. 이만 서너 가지 정도의 섹터들은 대부분 다 테마성입니다. 네. 그래서 드론 관련주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늘 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탐지가 어려운 소유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라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킬러 드론 체계를 뭐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테마성으로 뭐 JCN 시스템, 코콤, 뭐 PC 디렉트, 네온테크, 하이즈항공, 그다음에 그 외에도 KSP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는데 이 KSP 같은 경우는 드론용 연료전지 국책과제 수행 이력을 보유했다는 인지컨트롤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방무인기 국책과제 주관 기업으로 선정됐던 KSP 이런 종목들이 약간의 테마성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따라가거나 뭐 좋다고 우리가 뭐 업종 관련해서는 좋다고 뭐 보거나 그러기에는 좀 어려웠고요. 정부 정책 관련된 테마성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쭉쭉 들어볼까요? 네. 수소차. 예, 지금 이제 수소, 뭐 태양광 에너지, 원자력 발전 다 이제 테마성입니다. 오늘도 뭐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테마적인 움직임이 강했던 하루였다. 뭐 이래서 반도체라든지 일부 섹터 빼고는 대부분 다 테마성 움직임이 많은데요. 먼저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SNE 리서치에 따르면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수소차의 총 판매 대수가 18,457대, 2만 대 먼저입니다. 그래서 1년 전보다 14.2%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 별로 많은 대수가 분명히 아닙니다만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약간 수소 관련된 종목도 움직였고 현대차 넥소가 뭐 1,700대가 팔리면서 1위, 도요다가 미라이라는 어떤 그 모델이 3,238대 뭐 판매했으니까 크게 물량 자체는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테마성으로 이제 주가 관련된 부분들이 수소차 관련주가 움직였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도 이 앞으로 태양광 시설을 주거 지역에서 100m 이내에도 설치할 수 있게 알려져 있다. 이게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이격 거리 규제 때문에 설치하지 못했던 주거 지역 인근에 태양광 시설이 이제 확대 보급될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되면서 주거 지역에서 100m 이내에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G2 파워나 S 에너지, S 폴리텍 등에 관련된 테마가 움직였고요.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도 한수원이 지난해 말 폴란드 퐁트뉴프 원전에 대한 기본 계획 더 플랜을 재파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간 테마성 관련해서 폴란드 관련된 협의 이런 부분에 대한 원자력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일부 종목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에너지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테마성 움직임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16가지 이슈를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시느라 정말 하루 종일 이거 하시려면은 거의 그냥 장 열리는 시간 내내 자료를 만들고 계시겠네요.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닙니까? 네, 할 거 다 하고. 아, 그래요? 네, 미팅도 하고. 아, 그래요? 자료도 만들고 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다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런 자료를 오늘도 양질의 정보로 싹 정리해 주신 우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